자, 이제 9월 11일 날 있었던 그 회계학 기출문제를 좀 강평을 할 건데, 그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저희 학원 실장님도 그러시고, 뭐, 많이 어려웠다고. 어려웠죠. 어려웠고, 어렵다는 게, 이게 딱 요 시험만 두고, 뭐, 과하게 냈냐, 뭐, 과하게 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본다면, 적당하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세무직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먼 옛날에는 이게 필수 과목이었어요. 회계학하고 이제 세법이 필수 과목이었다고요. 필수 과목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갖고 요게 바뀌었어요, 선택 과목으로.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필수로 바뀐 거거든요. 저는 조선시대에 살지 못해서 이게 필수였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게 원래부터 선택 과목인 줄 알았는데 필수였대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제가 수습세무사를 할 때 저희 세무법인에 그 상무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무공무원 15년 근무하시고 세무직 공무원 15년 근무하시고 이제 퇴임하신 다음에 이제 세무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요, 이분하고. 술도 많이 먹어요. 술을 먹다가 사석에서는 그냥 형님이라 그러는데요. 저랑 나이 차이가 20살이 나는데 형님이라고 하죠, 제가. 제가 버릇이 없어갖고 어찌됐든 형님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무직 공무원을 뽑는데 회계학하고 세법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형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입을 닥치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필수였대요. 그러니까 이 상무님이 시험을 보시는 그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게 필수 과목이었대요. 필수 과목.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었을 때는 이 회계학이나 세법이나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과목들도 다 많은데 회계학과 세법에 비해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은데 누가 회계학하고 세법을 선택하겠어요? 게다가 이 회계학이나 세법을 어렵게 내면 더더욱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가 없었다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렵게 안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출문제를 봐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출문제집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을 봐도 회계학이나 세법의 그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그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다고요. 필수 과목으로. 제 대학교 후배가 있는데요. 여자예요, 여자애. 공구학번? 10학번이다, 10학번. 10학번인 여학생인데, 얘가 언제 합격했지? 2016년인가? 7년인가? 8년인가? 아무튼 합격을 했어요. 딱 커트라인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세무직 공무원에. 이 친구가 딱 1년 공부했어요. 본인은 오빠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턱걸이로 딱 합격했어요. 턱걸이로.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시험 볼 때는 회계학이나 세법이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었으니까 선택 과목을 해서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됐다고요.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그래서 그래 누구누구야 뭐 합격하고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주도래요. 저는 놀러 간 줄 알았어요. 합격하고. 아, 너 이제 공부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머리 식히러 놀러 갔구나?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빠. 저 연수 왔어요. 이런 연수. 연수를 갔대요. 그래서 무슨 연수? 그러니까 여기서 세법하고 회계학을 배우고 있대요.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친구가 당연히 회계학하고 세법을 시험 보고 합격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세무직 공무원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는 세무사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아니 왜? 너 회계학하고 세법 시험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봤대요. 그래서 아니 안 보고 어떻게 세무직 공무원이 돼? 그러니까 오빠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회계학과 세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무직 공무원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이 된 다음에 회계랑 세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화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세법을 모르겠다고. 회계를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줬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들도 아는 거죠. 그분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왔는데 입금 산입이 뭔지 송금 산입이 뭔지 몰라요. 차변 대변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할 거예요? 이게 회계세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세무직 공무원이 원래는 이제 세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텐데 우리 이제 조세 법률 관계라 그런다고요. 조세 법률 관계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요. 조세에 관련해서 채무의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세 채권자와 조세 채무자의 관계를 우리가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세 채권자가 누구예요? 국가. 조세 채무자가 누구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 그렇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국세를 부과하도록, 조세를 부과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이 두 사이가 조세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이 국가의 조세 채권 의무를 이행하는, 실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세무직 공무원이라고요. 이 세무직 공무원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세금이 얼마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리고 징수 절차도 알아야겠죠. 그래야 합법적인, 이거는 법에 따라 징수해야 되는 거, 법 무조건.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논의가 너무 전개가 되는데 어찌됐든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징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법과 회계를 알아야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세 채무자라는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회계를 공부하고 언제 세법을 공부해요.
지금 당장 이 가게에 가게 홍보만 해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직원들 맨날 출근 안 하죠. 막 직원들 휴가도 챙겨줘야 되죠. 보너스도 챙겨줘야 되죠. 아우 머리 아파요. 세법이랑 회계를 언제 공부하고 앉았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냐면 세무사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세무사는 국민의 납세 세무 대리인이에요, 그냥. 이제 세무직 공무원이 되시면 그 일반 그 사업자랑 혹은 근로자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이 세무사들이랑 일을 주로 하신다고요. 근데 이 세무사라는 사람들은 회계세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시험 과목이니까 빠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이 회계세법을 모르면 세무사한테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우겨요. 맞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도제식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이거는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냥 아까 그 상무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법을 공부하기보다는 뭐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그 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우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러면 자꾸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세무사랑. 원래 이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세무사를 찍어 눌러야 된다고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직 하고 싶은 얘기는 세무직 공무원이 회계와 세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래선 안 된다.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국세를 부과하고 국세를 징수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단한 일이죠. 세금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근간이 되는 회계와 세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좋든 싫든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회계와 세법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처럼 회계세법을 어렵게 내면 안 된다라는 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고요. 통해서도 안 돼요. 왜요? 회계세법을 필수 과목으로 넣었다는 얘기는 무조건 회계세법의 기본적인 지식, 나아가서 좀 응용된 지식까지 다 탑재한 사람만 세무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그 기출문제 있죠?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이제 그런 저급한 수준의 문제는 안 나와요. 제가 장담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단순하게 말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시산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이번 시험이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이번 시험이. 좀 과하긴 했어요.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요 수준에서 낼 거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시험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경찰을 준비하다가 세무직 공무원으로 직렬을 변경했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갖고 물어보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형 이러면서 왜? 이러니까 경찰을 하다가 세무직 공무원으로 바꿨는데 책을 하나 샀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하고 기출 문제만 확실히 풀 수 있으면 회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계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제하고 기출 문제 수준이 어떤데? 제가 아직 그때는 공무원 강사를 할 때가 아니라서 뭔데? 이거 봐봐. 딱 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너니까 쉽지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쵸? 저는 이제 뭐 회계세법을 한 사람이니까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쉬웠어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근데 또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필수 과목이 돼갖고 이 회계세법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자기는 회계세법을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된다.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필수 과목이 된다면 요 정도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그때. 이게 불과 올해 초예요, 올해 초. 이제 제가 막 강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시즌이었죠. 이제 올해 초였어요, 올해 초.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좀 공부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생각이 맞았죠, 제 생각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말 문제의 비중은 확 줄 거고요. 계산 문제의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금액 단위는 크게 안 나올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기를 들고 가지 못하니까 계산 단위는 크게 안 나올 건데 너무 쉬운 내용으로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회계학의 어떤 그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좀 심화된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그러셔야 되고, 세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은 말 문제의 비중이 계산 문제의 비중보다 크지만 적어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는 뭐 그거 말고는 계산 문제 낼 거 없으니까 법소부에서는 앞으로의 계산 비중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저는 그냥 예상이에요. 뭐 안 맞으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증가할 거라고 봐요. 증가할 거라고. 잠깐 그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서 그 해설지 말고 그 제가 기출 분석 해놓은 거 있거든요. 3장짜리. 그거를 잠깐 좀 보고 강평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것 좀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출 분석을 해놨어요. 중급회계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소개를 보시면 그 18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7문제예요. 그 왜 그러냐면 21번 문제가 그 유형자산을 내면서 뭘 냈냐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을 냈거든요. 좀 이따가 지금 한번 봐볼까요? (21번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보기만 봤을 때는 뭐 감가상각비, 재평가 잉여금 이런 거 물어보니까 유형자산의 이제 재평가 모형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 문제의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딨어? 아이씨 어딨어? 여기 있죠. X인형 중 최초로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했다. 요 말이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게 왜 핵심이냐면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파트를 가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예요. 얘가 유형자산의 모형을 바꾸는 건데요. 자,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적용하다가 자, 이 문제처럼 도중에 회계기간 중에 재평가 모형으로 바꿔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중급회계에서 다 배우실 건데 이걸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한다고요. 거꾸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원가 모형으로 바꿔도 걔도 정책의 변경이라고요. 어찌됐든. 자, 이 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급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싹 다 바꿔야 된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1년 초에 기계를 샀잖아요. 그런데 X2년 중에 재평가 모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면 X1년 초 이 기계 장치를 구입할 때부터 처음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 온 것처럼 회계 처리를 싹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쉬운 게 뭐냐면 여길 보시면 X2년 말에 공정가치만 줬어요.
x 2년 말의 공정가치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x 1년 말의 공정가치도 줬다면 다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 2년 말의 공정가치만 줬기 때문에 이게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x 1년 말의 공정가치도 줬을 거예요. 다 틀리라고. 좀 이따가 이거 풀면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를 낸 거예요. 유형자산하고 회계정책 오류수정, 그걸 낸 거예요.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 두 개를 냈는데 저보고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두겠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찌됐든 그렇고요. 중급회계가 17문제 나왔고요. 그 나눠드린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 자, 고급회계가 이제 3문제가 나왔죠. 고급회계가 사업결합 하나 냈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를 냈고, 자, 파생상품을 하나 냈는데 그 제가 나눠드린 해설지 잠깐 보시겠어요? 해설지 잠깐 보시면 제가 그 파생상품 문제 나온 걸 보고 제 충격을 진짜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22번 문제죠. 22번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해설지에 쪽수를 안 매겨놨네. 문제 22번 해설을 가보세요. 제가 해설에다 써놨어요. 할 말이 없다고. 파생상품의 위험회피회계를 문제를 냈는데요. 이거는 파생상품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저도 어려워요. 실제로 저는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낸 거죠. 파생상품은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쪽은 파생상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 낸 거죠. 자, 이걸 왜 냈겠어요?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그러면 틀리면 되죠. 찍으시면 돼요. 이거 하나 틀린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시 기출분석한 프린트로 와보시면, 그래서 고급회계를 이제 총 3문제를 냈는데, 하나는 이제 사업결합을 냈어요. 사업결합, 영업권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관계기업도 냈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뭐 고급회계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셨다면 뭐 못 푸는 문제죠. 뭐 어찌됐든 그렇고. 그다음 정부회계에서 2문제를 냈고, 당연히 국가회계만 냈을 거예요. 우리는 국가직이니까. 그 다음 원가관리회계에서 3문제를 냈죠. 자, 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가 이 시험지를 받으면 1번부터 쭈루룩 푸는 게 아니라 골라내셔야 된다고요. 내가 뭘 풀고 어떤 문제를 버리고 어떤 문제를 찍어야 할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다 개개인적인 역량은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맞춰야 되는 문제가 19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일단 제껴놨다가 시간이 남으면 풀어야 될 문제가 2문제고요. 그 다음에 찍어야 될 문제가 4문제예요. 찍어야 될 문제가 뭔지 보죠. 15번 문제가 뭐냐면 15번 문제, 자,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를 왜 찍나? 부채의 정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책을 보시면 뭐 다른 분들 책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관련된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수업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포괄적 제약 요인으로 이제 원가의 제약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와 이거를 공부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효익을 비교해 보면 효익이 원가에 비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말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공부한다고 해도 어설프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걸 공부해도 다 보기가 다 맞아 보여서 답을 못 골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이걸 찍으면 그만큼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더 천천히 확실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양이 많아서 공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건.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에 관한 그 기준서는 말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 공부하다가 다른 걸 못해요. 그거 공부하면 회계가 싫어져요. 가뜩이나 회계 머리 아픈데. 이런 것도 그냥 찍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이냐면 22번 가보세요. 22번. 예, 위험회피 회계. 방금 말씀드린 거죠. 파생상품의 위험회피 회계인데 이거 못 푼다고요. 이거를 맞춰보겠다고 보기를 하나 둘 셋 넷 읽어보는 그 순간 시간 날리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버릴 줄 아셔야 돼요. 버릴 줄 아셔야. 물론 우리 시험이 다 맞추는 시험이지만 다 맞춰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표시 말이 어렵잖아요.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말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요. 시험 후기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아세요? 기준서를 싹 다 외워야 돼요. 기준서를. 그래요. 외운다고 쳐요. 외운다고 치면 됐어. 좀 이따 얘기해요. 좀 이따. 아무튼 그래요. 이 네 문제는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아요. 자, 3페이지 그 기출 분석해 놓은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이제 2번에 획득 가능 점수라고 해서 제가 분석해 놓은 거 있어요. 일단 현실 가능한 그 점수를 보면 일단 최소 19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19문제 제가 선별해 드렸죠. 그걸 모조리 다 맞추면 이제 한 문제당 4점이라고 했을 때 76점을 맞을 수 있어요. 76점. 그리고 그 19문제를 빠르게 풀고 시간이 남아서 그 두 문제를 마저 풀었다. 시간이 남으면 풀 문제 두 문제라고 빼놓은 거 있죠. 그걸 다 풀었다. 다 맞췄다. 그럼 84점 맞을 수 있어요. 8점이 올라가니까. 자, 근데 이제 찍어야 되는 문제가 네 문제 있잖아요. 그걸 찍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행운이 따랐죠. 찍은 것 중에 두 개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2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평소에 절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겨울이 되면 자선 냄비에 항상 10,000원씩 넣고 선행을 이렇게 쭉 쌓아온 사람이라면 찍은 게 다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보고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무책임한 건 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여러분 다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왔으니 자, 고급 회계도 열심히 하시고 자, 재무제표 표시 다 외우시고요.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좀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다 외우세요. 이러면 저도 편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외우라고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어요. 제가 골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틀렸을 때 욕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걸 틀렸어.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시라고 제가 욕바지가 돼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급 회계가 3문제씩 나오고 그쵸? 2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고급 회계가 이제 3문제가 나왔잖아요. 고급 회계 3문제 나왔고 파생상품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이런 복잡한 기준서의 내용도 나왔고 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다고 쳐요. 고급 회계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저 새끼가 재무제표 표시를 제끼라고는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다 해야지. 재무제표 표시도 해야겠구나. 좋아요. 다 하겠다고 결심을 해보세요. 다 하겠다. 다. 난 다 할 거야. 좋아요. 말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회계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피셋 해야죠. 그 다음에 헌법 하셔야 되잖아요. 헌법. 세법도 하셔야죠. 또 회계학, 경제학도 하셔야죠. 경제학.
제가 회계학과 나왔는데요. 경제학이 전선이었어요. 전공 선택이었는데 전필이 아닌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경제 미치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경제하시는 분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는 머리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제 학점 C예요. C. 회계는 다 A인데 경제는 더럽게 못해갖고 C예요. C.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찌됐든. 자, 이걸 다 하셔야 돼. 다. 이것도 하고 회계도 하셔야 돼요. 자, 세법. 말이 세법이지. 말이 한 과목이지. 자, 국기법, 국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증세법.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해야 되죠, 6개. 이거를 다 하고 이것도 하신다고요? 잠은 언제 주무실래요? 식사는 안 하실 건가요? 뭐 잠도 포기하고 뭐 식사도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이거를 하는 그 순간 얘를 못 한다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잖아요. 물론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범인이잖아요. 범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범인의 선택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게. 이걸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나머지를 공부하세요. 그러다가 나머지를 다 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시간이 남으면 그제서야 고급 회계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처음부터 책을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놓고 다 해야지 막 머리띠 메고 막 열공 뭐 필승 막 그렇게 해서 합격하지 못해요. 진짜로 우정어린 충고예요. 진짜로. 이게 지금 파생상품도 나왔네. 파생상품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내 인생이 파생돼요. 자꾸. 그러면 힘들어진다고요. 진짜로. 고급 회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고급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고급 회계를 하면 할수록 저급해져요. 내 점수든 인생이든 인생이 피폐해져요. 이거 언제 할 거냐고. 언제 할 거예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뭐 1차 과목이니까 논외로 하고 1차 합격했다고 치고 1차를 합격해야 이걸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남기 교수님이 워낙 문제를 고퀄리티 문제를 만드시니까 뭐 걱정이 없죠. 그것만 이제 잘 하시면 뭐 웬만한 고득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수님이 해주신 대로 하면 되고. 세법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법 관련 과목들은 다 그냥 빈출되는 과목, 그 빈출되는 보기들이 나오니까 그것만 잘 외우고 하면 커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세법 혹은 경제학은 잘 모르겠다. 난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받아놓고 회계학은 최대 85점 정도까지만 목표로 해놓고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회계학을 100점 맞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합격하지 못해요. 이제 장담해요. 장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딱 보고 회계학 큰일 났네. 회계학 비중을 늘려야겠네. 물론 시간을 이제 그동안 저급한 문제만 기출 문제가 그동안 너무 쉬웠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회계학에 올인할 건 아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그리고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법 관련 과목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다면서요. 그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회독을 하신다고.
헌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고, 뭐 어느 학생이 저한테 뭐 세법 관련해서 질문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분이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문제 보기를 싹 자기가 정리해갖고 워드로 정리해갖고 그 보기를 다 OX 선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게 그 어떨 때 그 공부 방법이 통하는 거냐면요. 수많은 시험이 치루어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래서 빈출되는 그 문장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 문제에만 그게 통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회계학은 말 문제보다 계산 문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반복해서 회독하는 방식으로 이 회계까지 커버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산 문제를 반복해요. 문제집에 있는 계산 문제를. 반복하는 거 좋아요. 그래요. 좋다 쳐요. 좋아요. 좋아. 반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반복하는데 그 문제를 외워요. 계산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금액이 나오는 그 과정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단순하게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요 조건이 빠지면 문제의 답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답만 구해요, 답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계산 문제를 계속 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를 틀릴 리가 없겠죠? 맨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서 행복해해요. 자기 실력이 늘었다고 착각하죠. 그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풀기만 하면, 그 문제를 조금만 응용해서 내면 못 풀어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요렇게 공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문제집에 나와 있는 예제, 심화 예제, 혹은 기출 문제, 요것만 이제 반복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푸신 거죠. 맹목적으로. 회계학은 이 헌법이나 세법 그 말 문제를 대비하는 식대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럼 계산 문제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반복은 하시는데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얘를 더하고, 여기서는 왜 이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왜 얘는 이때 재평가를 하고 왜 얘는 안 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딱 푸시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왜냐면 회계학만 얘기를 해봅시다. 회계학은 다 뭐냐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기준서에 다 써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기준서만 봐놓고선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본문 한번 보고 계산 문제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기준서가 말하는 게 뭔지 명확해져요. 아, 얘가 그 얘기였구나. 아, 그래서 얘를 예제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 말이 그 말이네. 이렇게 딱 된다고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응용력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확.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만 풀고 답을 맞았다면 아마 본문 내용을 안 볼 거예요. 답이 맞았으니까. 그쵸? 아니면 뭐,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이게 공부 방법을, 회계학은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말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말 문제를 공부하는 그 대비하는 방법하고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현저히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경찰 공부하다가 세무직 공무원으로 바꾼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회계 공부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좀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눈으로 풀어요, 회계를.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내년에 또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회계는 무조건 손으로 푸셔야 돼요. 가뜩이나 우리는 계산기도 못 쓰는데 그거 암산으로 하겠다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막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막 하늘이 날 버렸어요. 시험 당일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다니. 어찌 시험은 봐야 되니까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막 손이 막 움직여요. 요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내 머리는 멈춰 있는데 손이 가만히 있어. 머리 넌 쉬어. 내가 풀게. 이러면서 손이 막 혼자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합격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평소에 손으로 푸셔야 돼요. 손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손으로 푸셔야 돼요. 손으로 푸셔야 돼요. A4 용지를 무지하게 쓰셔야 돼요. 무지하게. 연습지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저 천장까지 쌓일 때 그때 합격의 영광이 나에게 올 거예요. 아, 진짜로. 눈으로 푸지 마세요. 손으로 푸셔야 돼요. 손으로.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아무리 간단한 건 눈으로 풀어도 되겠다. 2만 원 더하기 3만 원 이런 거 같이 손으로 쓰면은 그건 너무하죠. 그건 눈높이니까. 그건 빨간 펜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을 좀 써가면서, 식을 써야 손으로 써야 외워져요. 저는 수업할 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그 경찰 하다가 그 세무직 공부 바꾼 사람, 제가 그렇게 그림을 알려줘도 그림을 안 그려요. 무슨 고집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문제 풀어서 답이라도 맞추면 내가 말을 안 해. 답도 틀리면서 알려준 대로 더럽게 안 해요. 답답해.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 때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매번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라서 문제를 풀 때 제가 그럴 거예요. 가끔씩 이제 뭐 제가 기본 강의하면 이제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요렇게 바꾸면 요렇게 푸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해요. 제가 뭐 따로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인드를 조금씩 저를 따라서 배우시면 응용력이 늘어나요.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용력에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문제 풀게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뭐 하나가 더 확실해졌냐면, 혹시나 제가 기출 분석해 놓은 보충 프린트물 3페이지에 맞춰야 되는 문제 19문제를 골라놨잖아요. 혹시나 19문제 중에서 10문제 미만으로 맞추셨다면 아마 공부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챕터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5개가. 중급회계 챕터가 5개가 있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요렇게 공부하세요. 요렇게. 깊이 있게 안 한다고요. 왜? 이건 다 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회독수는 돌려야겠고,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공부하다가 멈춘 다음에 다른 챕터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공부하고 계속 요 수준에서 회독을 돌려요. 그래 놓고 자기 위안을 삼아요. 난 다 봤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문제 나오면 맞출 것 같죠? 조금만 응용하면 다 틀려요. 조금만 응용하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 2챕터를 버리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린 다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공부 안 해서 되게 불안하죠? 뭘 불안해요? 이거 세 개만 공부하고 시간이 남을 텐데. 그러면 그때, 좀 이렇게 늘려볼까? 이렇게 범위를 그때 늘리는 거죠, 이렇게. 왜 처음부터 다 봐야 되냐고요? 왜? 도대체 왜? 그쵸? 깨달았어요?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극단적으로 한 챕터만 공부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대충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리고 대충 하면 문제를 확 찍을 수가 없어요. 헷갈릴 때. 왜? 내가 공부를 했거든. 보기 4개 중에 2개는 알아요. 대충 공부했기 때문에. 이 2개는 아는데 나머지 2개가 헷갈려 죽겠어. 거기서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모르니까 그냥 확 찍고 넘어가서 시간이라도 벌 텐데, 대충 공부하면 거기서 늪에 빠진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진짜. 공부하실 때 어떤 과목이든 간에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걸 다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대충 봐서 다 틀릴 건데. 아시겠죠?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을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조급함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막 조급해요. 미치겠어. 할 게 너무 많아. 왜 조급하겠어요? 이걸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급한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른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막 이게 차근차근 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들이 와서 그러죠. 야,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회독수를 돌려야지. 나는 벌써 3회독을 했는데. 그럼 또 불안해진다고요, 또. 그럼 또 조급해져요.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러면서 또 급해져요. 그러면 그 친구랑 손잡고 여기에 3년, 4년, 5년, 6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장담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깨달아 보세요, 이런 거를. 너무 오래 얘기했네,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제가 결심했어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이렇게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여러분들의 합격이 더 당겨질 거예요. 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자. 잠시 쉬었다가.